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지난달 5일 대한민국 수학계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수학계 최고 권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필즈상을 허준희 교수님께서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어떤 연구로 이 필즈상을 받게 되셨는지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리드 추측, 채색당식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좀 많아지면서 진짜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저 혼자는 이 늪을 헤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서 이걸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과학뉴스 역사상 최초로 외부 전문가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한국고등과학원의 오재성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첫 외부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과학뉴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고등과학원 연구원 오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 그 중에서도 주로 조합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원님께서 조합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벌써부터 용어가 좀 어려워진 느낌이에요. 이제 조합론이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합론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수학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면 수학은 패턴을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턴을 이해한다는 게 뭔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숫자를 몇 개 적어 왔는데 이렇게 3, 1, 4, 1, 5 그래서 이 다음에는 혹시 어떤 숫자가 올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1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준비해온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혹시 이 그림의 오른쪽 끝을 조금 더 이어서 그려본다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이어질 것 같으실까요? 지금 보여주신 그림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번에도 상승 곡선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주무관님은 패턴을 인식하는 수학자의 첫 번째 자질을 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어쨌든 수학은 이렇게 수나 함수 또는 등식이나 모양 이런 여러 가지 대상에 나타나는 패턴 또는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님이 갖고 계시듯이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는 그리고 또 좋은 관찰을 해내는 능력은 사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거꾸로 속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학자가 가져야 하는 패턴을 이해하는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수열은 제 의도로는 파이의 소수점, 이제 파이의 몇 번째 자리까지를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제가 의도한 정답은 9, 2 이렇게 이어지는 수열이 되겠고요.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스닥이 리만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의 그래프였습니다. 몇 년간의 그래프인데 그때까지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죠. 이게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패턴이 없는데도 혹은 이제 구조가 없는데도 이런 구조가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패턴을 발견하고 그런 걸 관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언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히 증명해내는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두 총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학은 주어진 대상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패턴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합론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합론도 수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패턴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합론에서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대상 중에서 이산적인 예를 들면 순열이라든지 그래프 이런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산적이라고 하면 조금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연속적인 것에 좀 대비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자연수로 셀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연구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조합론의 질문들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주어진 이산적인 대상의 개수를 어떻게 셀 수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산적인 대상의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 조합론에서 다루는 질문들이 모두 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 본질적으로 첫 번째 질문처럼 대상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세는 법을 알아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처럼 그 개수에 대한 우리의 계산을 통해서 그 대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질문이 조합론에서는 좀 핵심적인 질문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조합론이라고 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은 경우의 수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연구원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더라도 조합론이란 구조를 통해 수를 세고 수를 통해 구조를 파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제가 잘난 척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필지상 관련돼 가지고 허준희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현재 한국고등과학원의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다고 들었어요. 허준희 교수님과 만나보셨거나 아니면 같이 연구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고 사실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허준희 교수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허준희 교수님과 함께 연구해보고 싶다, 뭐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뵌 경험은 아니지만 이제 허준희 교수님께서 고등과학원 소속이시기 전부터도 고등과학원에서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 같은 데서 강연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미네소타에 학회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허준희 교수님 강연을 보시면 칠판으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칠판의 단어를 굉장히 적게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빠른 편은 아니시고요. 많은 말을 하시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복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허준희 교수님께서 수학을 연구하시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해하시는 방식 혹은 전달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또 제가 아까 미네소타를 방문했다고 했었는데 그게 필즈 메달 수상 조금 전이거든요. 5월 달이었는데 얼마 전이네요. 네네네. 그때 또 한국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한국 분들끼리 식사를 하자, 이런 자리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허준희 교수님도 혹시 같이 하시겠냐고 여쭤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소탈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팬이기 때문에 사실 사인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사인을 부탁드리긴 좀 죄송해서 그건 못했고 정중히 부탁드려서 제가 사진을 같이 찍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이거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아쉽네요. 네, 고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 이제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도 사람을 만나보면 이제 첫인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허준희 교수님 제가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는 배웠잖아요. 네. 딱 봤을 때 외유내강이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연구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 생각이 아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필즈상에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필즈상이라는 게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얼마나 받기가 어려운 건지 좀 궁금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의 수학자 필즈가 제정한 상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2014년도에 열렸었고 또 매 4년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열리고 있는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많은 수학자들이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데요. 그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업적을 이룬 그리고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 2명에서 4명까지 수상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필즈가 이미 이루어진 업적을 기리기 위해 주는 상이기도 하지만 또 장래에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라고 그렇게 장려하는 의미로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남겼는데요.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후에 그래서 기준을 40세로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즈 메달을 수상하는 것은 수학 연구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손꼽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에 한 번 수상하고 2명에서 4명을 주니까 요즘은 계속 4명을 주긴 하는데 그럼 평균적으로 1년에 1명꼴로 수상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에 꼽히는 훌륭한 수학자만이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수학자들이 어떤 특정 문제를 푸는 걸로 이 상을 준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고 뭐 다른 문제도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거나 혹은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새로운 수학 분야를 만들 만큼 그런 큰 파급력이 있는 경우에 수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파급력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필즈 메달이 노벨상과 비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무관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벨상이 일생의 업적을 기리는 상,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력 있는 연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주는 상이라는 면을 볼 때는 필즈 메달보다는 수학의 아벨상이 좀 더 비슷한 맥락의 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요. 말이 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사실은 갈루아라는 수학자와 그리고 노르웨이의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이 아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노르웨이 왕실에서 2003년부터 연령 제한 없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연구를 한 분들께 드리는 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03년부터 제정했으니까 그 전부터 필즈 메달리스트가 많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차근차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도 이번에 필즈 메달을 받은 게 한국 자체도 그렇고 한국 수학계에는 또 특히나 굉장히 경사인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수학계가 성숙하게 되면 아벨상을 받을 그런 영광의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과는 좀 멀기 때문에 멀리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연구원님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뭐 그때 되면은 제가 또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아벨상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봤는데요. 수학 연구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이런 상도 있구나 이제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연구원님 말씀대로 조만간 저희 한국 수학계에서도 아벨상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준이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난제를 해결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난제를 해결해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연구 분야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허준이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조합론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수조합 혹은 조합 대수기하 이렇게 불리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수라는 분야랑 조합이라는 분야를 섞은 연구 또는 조합이라는 분야와 대수기하라는 분야를 섞은 연구인데요. 이 두 달라 보이는 이 두 분야의 사이에 다리를 잇거나 혹은 이제 한쪽 분야의 관점으로 다른 쪽 분야의 문제를 봐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의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수기하학의 방법론이나 혹은 대수기하학적인 관점을 적용해서 조합론 문제를 푸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의 큰 가지 중에 하나를 한마디로 하자면 로그 오목성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 로그 오목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그 오목성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결과를 소개를 하려고 중고등학교 때 혹시 보셨을 법한 그런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3개의 꼭지점을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조건은 이렇게 인접한 이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두 꼭지점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두 가지 색으로 색칠을 한다고 하면 이 세 개가 서로 각각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색으로는 이걸 칠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네요. 그럼 세 가지 색으로 칠한다고 한다면 뭐 첫 번째 꼭지점에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꼭지점에는 이것과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에는 그 이미 색칠한 두 개와 또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밖에 남지가 않고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총 6가지 색칠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n개의 색깔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또 주무관님 어렵지 않게 푸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답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꼭지점에는 n가지 색깔을 모두 다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꼭지점에는 n-1가지,
세 번째 꼭 지점에는 n-2까지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다 곱해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n 세제곱 빼기 3n 제곱 더하기 2n 이런 다항식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삼각형 형태의 그래프로 시작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그래프를 고정을 하고 그 그래프에 n가지 색깔로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보면 그게 항상 지금 삼각형에서 했듯이 n에 대한 다항식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수학자들은 이제 패턴을 발견해야 되니까 네네. 혹시 여기에 있는 이 다항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그 혹시 연구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문제적 남자라고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창의적인 문제를 막 이제 해결하는 것들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딱 보니까 그 앞항의 차수가 다음 항의 개수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혹시? 네. 아주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패턴을 발견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3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관찰인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관찰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진짜 과학뉴스 하면서 처음 칭찬을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원했던 성질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른 그래프를 몇 개 계산해 보시면 이 성질이 계속 성립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제가 다항식을 한 개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패턴을 파악하기가 힘든 건데요. 제가 몇 가지 다항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그려놓은 것들이 제가 준비해 온 그래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써놓은 것들이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채색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에 써놓은 것이 제가 이 채색 다항식에서 제가 원하는 성질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 다항식의 개수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다항식의 n 세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n인데 개수가 1, 마이너스 2, 1이겠죠. 이 개수를 부호를 무시해서 적어두면 이런 식으로 1, 2,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각적으로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1, 2, 1을 그 높이를 맞춰서 적어왔고요. 네. 이렇게 많은 채색 다항식들이 있는데 혹시 이 여러 가지 채색 다항식들을 보면서 패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색 다항식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제가 했듯이 개수만 뽑고 부호를 무시하게 되면 항상 그 수열이 위로 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쭉 감소하는 그런 성질을 보이는데요. 그거를 단봉성, 그러니까 봉이 하나 있다. 그래서 단봉성, 그리고 영어로는 유니모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의 채색 다항식이 이 유니모달하다는 것이 이드의 추측이었고요. 이를 증명한 것이 허준희 교수님의 첫 논문의 결과입니다. 사실 이러한 단봉성 혹은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한 조건인 로그 오목성이라는 것이 그 허준희 교수님께서 증명한 결과인데요. 이 로그 오목성이라는 것이 신기하게도 그래프의 채색 다항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수학의 분야에 나타나는 수열 또는 다항식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로그 오목성에 관련한 문제를 허준희 교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난제라고 하는 것들은 뭐 몇십 년이 된 것도 있고 사실 몇백 년이 된 것도 있는데 그런 난제들은 수학자가 평생 하나 풀기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허준희 교수님은 이런 식의 정말 많은 로그 오목성에 대한 난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난제를 푼 것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많은 난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이 로그 오목성이라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중에 굉장히 좋은 결과인 로렌츠 다항식에 대한 연구 결과나 혹은 메트로이드의 기하 이런 제목의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로그 오목성을 정말 제대로 깊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고 그런 결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칭송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가 대부분 이제 메트로이드라고 불리는 조합론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대상이 있거든요. 이 대상의 기하학적, 특히 대수기하학적 성질들을 이해하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이 대수기하학적인 방법론으로 조합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셨는데 이제 거꾸로 대수기하학에도 이런 조합론적인 방법론이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야 모두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제라는 말을 이제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떠오른 생각인데요. 네. 그 수학계에는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고 또 난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좀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인데요. 제가 대답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를 점점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학사를 하면,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사를 하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수가 되면 다만 모르는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핵심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만큼 알고 있을 때에는 이 원에서 조금 더 큰 반지름의 원으로 갈 때까지 별로 많은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으로 보면 이 원에서 이 조금 튀어나오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큰 원을 이 다음 단계로 확장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난제는 뭐 이 난제가 있고 저 난제가 있고, 이런 뭐 푸앙크레 추측이 있었고 뭐 호아치 추측이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면 사실 더 많은 난제들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제는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허준희 교수님께서 필즈상 수상이라는 되게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전에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가 뭐 어떻게 활용된 예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가 메트로이드의 베이스의 개수를 세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일단 메트로이드나 베이스 이런 생소한 개념들을 설명드리는 건 좀 피하고 싶어서 좀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빨간 점들이 3개, 파란 점들이 3개 있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빨간 점하고 파란 점을 겹치지 않게 짝지어주는 것을 완벽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딱 하나씩 짝이 있는 거죠. 옛날에 네. 뭐 사랑의 화살표 같이. 네. 네. 근데 이런 그래프의 완벽 매칭의 개수를 세보면 이 그래프는 몇 개인지 금방 셀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연결되어 있는 선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으면 한 번에 당연히 사람은 세기가 어려울 거고요. 사실은 컴퓨터한테 이걸 세는 알고리즘을, 빠르게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입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허준희 교수님과 다른 공동 연구자들의 결과에 기반해서 이런 완벽 매칭의 개수를 빠르게 세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메트로이드가 무엇인지는 좀 제가 생략을 했지만, 메트로이드 이론이라는 게 선형대 수학이나 또는 그래프 이론을 좀 더 추상화한 이론이거든요. 근데 선형대수나 그래프 이론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임이 있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벌써 도움이 됐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가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의 또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고, 또 그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 저희는 과학뉴스잖아요. 한국계 최초의 필즈상에 이어서 과학 분야 노벨상에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학의 재미를 선사를 해주신 오재성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